자, 이제 역전세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과연 역전세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대상은 이렇습니다. 2023년 7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이 지금 역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발표한 날 있죠.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한 사람들은 그거는 뭐 역전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새로 한 사람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 중에서 역전세를 만약에 맞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을.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2023년 7월 3일에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 그냥 뭐 대부분 다 역전세를 걱정하는 분들은 뭐 2021년이나 22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일 테니까 대부분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계약 만료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 2024년 7월 31일 전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2년 뭐 10월에 계약을 해놨어요. 10월 1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2년 뒤면 24년이죠. 24년 뭐 9월 30일까지로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해놨다면은 24년도 9월이면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뒤에 만약에 역전세 맞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1년만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출 규제를 막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를 도와주냐, 뭐 이런 여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세입자를 위한 거고. 되게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하면서 되게 그 해명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운영하고 이러지 않는다. 우선 1년만 하고 1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자라는 거고 아마 24년 7월 정도까지 되면은 이 역전세 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거의 해소가 될 겁니다. 뭐 집을 팔든 아니면 돈을 돌려주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주든 어쨌든 해결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한 1년 정도만 운영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바꾸냐? 가장 큰 거는 DTI를 60%로 바꾼다는 건데 DSR과 DTI 크게 봐서는 그냥 소득 제한, 소득 대비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데 이게 20%가 우선 기본적으로 늘었잖아요. 아주 단순히 계산하면은 대출이 1.5배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DTI는 DSR보다는 좀 규제가 좀 덜 빡빡한 겁니다. 얘는 모든 대출을 다 고려하는 거고 이 DTI는 기존에 받은 대출은 원금 갚는 거 빼고 이자만 또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봐줘.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감은 DSR 40%면 거의 2배 느낌?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거의 2배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연소득이 뭐 5천만 원 정도인 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DSR이 40% 적용이면 3억 5천인데 이게 지금 5억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금액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신용대출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배 정도 나올 것이다. 7억이 한 11억 정도, 12억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역전세라는 거는 뭐 전세가 8억인데 6억의 전세를 맞췄다면은 어쨌든 전세는 빠졌지만 세입자는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 1번 케이스 내가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도 대출을 해주고요.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어요. 시세가 6억인데 나는 8억에 있는 사람이 나간대요. 나간다고 해서 빈집이 되는 거죠. 잠시나마 빈집이 되는 케이스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게 2번이에요. 그리고 3번도 해줍니다. 이게 역전세 대출이긴 한데 실거주용 대출도 풀어주는 케이스가 돼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렵니다. 라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 갭 투자로 전세를 끼고 산 분들이 많단 말이죠. 21년, 22년에 나는 어차피 들어가서 살 건데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막 9억 초과는 20%로 막아버리고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놨는데 전세가 빠졌어요. 근데 빠져도 상관없지. 난 어차피 실거주 할 거니까. 근데 요 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이번에. 요렇게 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은 개인
개인이나 개인 임대 사업자이더라고요. 이 법인이 언급이 없어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법인 쪽은 그냥 전혀 건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지금 여전히 뭐 종부세도 막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뭐 중과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어떠한 어떤 정책에서도 혜택을 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어쨌든 정부의 일관적인 그런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역전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랑 만약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그 중개비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거 아깝지 않냐. 그냥 우리끼리 직거래 합시다. 라는 식으로 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거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거래하면은 역전세 관련된 대출은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제약사항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데 뭐 가장 큰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이게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뭐 아이를 뭐 결혼시키는데 결혼자금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연히 집 사는 거 안 되죠. 반환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갚고 집을 사는 건 괜찮은데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집이 필요해서 뭐 집을 하나 살렵니다.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약서를 써야 됩니다. 확약서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무조건 상환하고 그리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 뭐 이렇게 뭐 벌칙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돈을 돌려주는 용도로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거고 요것도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도 할 건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거를 약속해라. 너는 자력으로는 돈을 못 돌려준다. 라는 거를 확약서도 쓰고 검사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계좌를 막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은행을 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은행을 선순위로 두고 새로운 임차인, 후속 임차인이죠. 후속 전세입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긴 대출 있는 집에 나보고 전세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떤 그 상식선을 지금 깨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대출 있는 집에 저는 전세 안 들어갈 건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후순위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신용대출식으로 보증을 서주든지 정부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선순위 개념을 없애주는 거를 어떻게 할까 뭐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정부 안은 그냥 이걸로 해결합니다. 뭐냐? 그냥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후순인데도 전액을 다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그냥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보증보험을 들어주면 후순이어도 대출 있는 집에 예를 들어 뭐 전세 6억에 들어가면 사실 이거 경매 넘어가면 어떡하지 막 돈 날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 보증보험을 아예 들어줘 버리니까 이걸로 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라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증보험으로 어쨌든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걸 뭐 세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보증보험료 누가 낼 거야? 그러면은 제가 지금 후순위로 대출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데 제가 내라고요? 저는 안 들어갈랍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집주인,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집주인 아니냐?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내라. 그래서 전용 상품을 만들어서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허그에서 HF, 뭐 SGI, 뭐 서울보증 뭐 이런 데서 지금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에 지금 임차보증금에 뭐 제한이 없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아까 말한 대로 대출 있는 집에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후순위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쳤을 때 주택 가격의 90% 이내로 들어온다면 그냥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매 가격이 만약에 10억이었는데 원래 전세가 8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8억이었는데 6억으로 만약에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출 2억을 먼저 받아라. 대출 2억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6억짜리 세입자를 받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해하죠. 그럼 이 불안해하는 거를 정부가 보증보험을 서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들어오라는 건데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옆집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둘 다 전세가 6억이에요. 둘 다 6억인데 여기는 대출이 2억이 있대요. 여긴 대출이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대출이 있는 집, 이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아무리 보증보험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할 것인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출 없는 집도 만약에 시세가 6억이라면 대출 있는 집이 시세가 6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5억 5천으로 만약에 낮춰야 돼. 그럼 문제가 뭐죠? 그럼 역전세가 더 커지잖아요. 역전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럼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대출이 더 많은 집에다가 또 들어가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가불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시세를 낮출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세 시세를 똑같이 받을 수 있을지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세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전세가 막 없어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급하면은 들어가겠죠. 급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분위기가 대출 없는 집들이 뻔히 6억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아무리 뭐 후순위지만 뭐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세로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거 실거주 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한 게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확 풀리는 효과가 나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실거주 하려는 분들 저 어차피 그 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려고 집을 샀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DSR이 DTI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더 해주는데 원래 3억 5천 나오니까 이걸로는 전세금 못 빼주는데 돈 한 2년 3년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은 오히려 잘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들어갈 거면 그냥 대출 받아서 들어가자. 거기다가 DTI로 바뀌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에 주담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DSR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됐어가지고 신용을 쓰든지 주담대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썼어야 됐는데 이게 DTI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리고 60%로 늘려줬기 때문에 신용 먼저 받고 주담대 받으면은 거의 전세금 다 빼주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소득이 좀 맞으면. 그러면 이번에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투자 겸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입자가 지금 한 7, 8개월 남은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을 일부러 사요. 요걸 사가지고 이 세입자를 내가 승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 실거주 할 건데요 라고 말하면 이분은 나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실거주한다 그러면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역전세 대책이 되죠. 역전세 대책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출을 많이 받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실거주 입주 예정이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나 실거주용 집을 사고 싶은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DSR에서 막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일부러 사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전세 자금만큼은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막 7억, 8억에 막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붙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시세가 빠지면서 전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까도 잠깐 말했죠. 자력 상환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검증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력 상환이라는 거는 너 돈을 혹시 숨겨놓은 거 아니니? 야, 너 3억 돌려줄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돌려줘?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심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심사라는 거는 뭐지? 이게 뭐 세무조사처럼 뭐 이렇게 뒤지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은행 자료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들을 합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는 한다. 그래서 혹시나 숨겨놓은 돈 없는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너가 자력 반환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약서를 써라.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걸리면은 그날 즉시 뭐 대출 전액 회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럼 이걸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실거주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해졌단 말이죠. 무슨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그냥 세입자를 맞추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바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계획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약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정 수수료가 얼마일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 위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려고 했다면 실거주를 해라. 그리고 세입자를 맞추려고요. 저는 세입자 맞출 생각입니다. 실거주 안 할 겁니다라고 대출을 받으시면 세입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못하는 건 아닌데 너 약정 위반, 너 약속을 깼잖아 해서 수수료를 매기겠다. 자, 그러면 이걸로 역전세가 해결이 될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주택자가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 거의 뭐 85%니까 대다수는 한 채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1주택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이 주택 하나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전세 주고 있었으니까 대출이 별로 없었겠죠. 그럼 이번 기회에 대출을 뭐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DTI를 많이 풀어줬으니까 거의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빌라랑 오피스텔 쪽은 지금 전세 시장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쪽에 들어갔다가 뭐 전세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전세 계약률이 지금 가장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상황이 되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지금 전세금만큼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돌려주면 상대적으로 전세 금액이 아파트 대비해서 좀 싸잖아요. 절대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소득으로 어떻게든 아까 연봉이 5천인 분들도 거의 막 5억 가까이 빌려주니까 그렇게 돌려주고 이제 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이쪽은 지금 빌라 오피스텔 쪽은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를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가서 월세 수요는 또 높아졌는데 전세 돌려주면 월세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저거든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48.9%밖에 안 됩니다. 월세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월세가 좀 상승하고 있고 전세는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전세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월세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에 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수요들이 막 넘어오고 있어요. 아파트 쪽으로 전세로. 그래서 지금 전세도 반등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쪽 그리고 이제 세종 대전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도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분들도 아마 이 역전세 대출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파트 쪽은 역전세난이 뭐 대란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아마 좀 힘든 분들도 해결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뭐 이슈가 되지는 않은 상태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